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난다 했을 때 대한민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일본이 지상전에 대해서 소모를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육군에 유리한 싸움으로 전개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때 임진왜란에서 썼던 전술은 21세기에도 어느 정도 유효한 면이 있어요. 지형의 이점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도쿄와 서울은 굉장히 먼데 그것이 약한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것이죠. 1990년대 초반 중반만 해도 일본과 한국의 국력 격차가 매우 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런 논의들이 활발했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위상 차이가 많이 이제 역전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절대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10년간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변화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인대의 크기가 훨씬 컸어요. 65만 이상의 군대를 가지고 일본 자위대는 30만인데 최근 저출산 경향으로 해서 병력수 격차가 매우 줄어들어서 한국은 47만, 일본은 24만 정도로 돼서 이 격차가 줄어들었다. 여전히 한국군이 인원이 많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일본은 원래 GDP의 1%만 사용하는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일본의 국방비를 넘어서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미국의 압력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2%로 높이겠다고 일본이 선언해서 대규모 전력 증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군사비 격차 이런 것도 좀 바뀔 수 있고 일본이 단점은 자위대는 공격을 하지 않고 방어, 전수 방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하는 국가였는데 미국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공격 무기 개발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적을 영토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수량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많지만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우리도 국방력 증가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공중 전력은 여전히 일본이 우세합니다. 전체적인 작전 기제, 그러니까 폭탄을 싣거나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전투기의 대수는 한국이 많으나 대한민국 전투기들 대부분은 아직까지 구형 전투기가 많습니다. 이런 전력 격차가 있고 특히 첨단 전투기, 가장 전투력이 좋은 전투기인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현재 40대로 운용 중이고 이제 60대까지 늘어날 것이고 일본은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고 104대까지 주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6대 10, 10대 6 이런 격차로 스텔스 전투기 격차를 가지고 있고 F-15 같은 경우에도 우리 F-15K가 일본의 F-15J보다 성능이 좋지만 일본 F-15J도 성능 개량을 하고 있고 F-15의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 200대 가까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60여 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공군력의 격차가 큰데 이런 전투기 격차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조기 경보기라든가 아니면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같은 지원기 숫자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 대한민국은 조기 경보기 2차 사업, 차기 이제 원격 전자전기 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전력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IT는 떨어졌는데 첨단 전자 사업은 발달되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A사 레이더, 우리 KF-21이 왜 좋은지 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이 A사 레이더라는 레이더 기술인데 이 레이더 기술을 원천 기술도 일본이 가지고 있어서 세계 최초의 항공기용 A사 레이더인 JLPG-1 같은 경우에도 F2 전투기에 장착되었고 이 기술이 F-22 미국 최고의 전투기에도 적용이 된 바 있어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소재 부분에서 일본은 탄소 섬유에 대해서 매우 강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대규모 탄소 섬유를 사용한 전투기 F2를 만들기도 해서 소재라든가 광학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발달이 되어 있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자기들이 쓸만한 무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수출을 할 만한 가성비가 좋은 무기들은 나오지 않았고 특히 제한된 숫자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성비가 좋지 않고 조기에 단종되면 부품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 있는데 요 일본도 이 단점을 알고 있어서 수출이 가능한 무기, 그다음 무기 수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성과가 없는 시점입니다. 미사일은 크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능력과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 이 두 개 다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미사일 능력은 방어 능력은 대한민국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대공 미사일 같은 포대 숫자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많고 잘 조직돼 있어가지고 미사일 방어 능력이 매우 우수한 국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대한민국도 KAMD 코리안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런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확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본이 만들고 있는 능력보다는 약간 떨어지거나 미사일 숫자 자체는 부족한 능력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공격용 미사일 이 숫자가 매우 적거나 없다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원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거의 공격용 미사일들이 없어서 이제 일본의 전투기가 지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폭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배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대함 미사일을 개조해서 써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장거리 스텔스 크루즈 미사일, 그다음에 고속 활강탄이라 부르는 탄도 미사일들의 개발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제이즘 ER 뭐 이런 것들 장거리 미사일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5년 동안에 일본의 그 공격 미사일 숫자가 얼마나 크게 바뀌고 많이 도입하는지에 따라서 한일의 이 미사일 전력 균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여전히 공격면에서는 대한민국이 훨씬 일본보다 뛰어나고, 이 뛰어남의 힘은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전력에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유한 나라들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보유 숫자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이거 추정만 하지만 적어도 중국보다 약간 처지거나 아니면 이란이나 북한보다는 총계 탄도미사일 숫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전력 증강을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핵 전력으로서 이 탄도미사일 전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의 단점은 사거리가 1000km 이상 넘은 이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매우 제한돼 있어서 현무3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 한반도 내에서 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 영토 주변의 그 국가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단거리 전력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일단 병력 규모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국은 47만 병력에 육군이 36만 5천, 해병대랑 해군이 합쳐서 7만, 공군이 6만 5천인데 비해서 일본 자위대의 경우에는 육상자위대 15만, 해상자위대 4만 5천, 항공자위대 4만 5천으로 병력 숫자는 우리가 훨씬 더 많고요. 장비 숫자도 병력에 비례해가지고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전차, 자주포라든가 헬리콥터 이런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위대보다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해상 전력, 그러니까 대형 구축함 전력이라든가 항공모함 전력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두 척의 경항공모함과 네 척의 행기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고, 구축함이나 이지스함 숫자도 일본이 훨씬 더 많아서 해군력은 일본이 우세하다. 대신에 이제 전차나 장갑차 같은 육군력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아직 질과 양면에서 더 우세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경우에는 모병제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교들의 질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나 우리 병사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징집병들의 수준, 지원병들 수준에 봤을 때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원해서 가는 분들이 질이 더 높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가령 어떤 방송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홍대 한복판에서 K9 자주포를 몰 수 있는 사람을 몇 분 만에 모을 수 있는가 하면 5분에서 10분 만에 K9 조종수, 장전수, 포대장 다 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방송들이 옛날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징집의 장점은 사실은 우수한 자원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우리 젊은이들을 좀 희생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대신에 병사들의 질은 높아지는데, 자원병력으로 구성된 그 자위대의 특성상 그렇게까지 우수한 자원들이 오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골머리를 썩히고 있어요. 이 자원법 문제는 사실 세계 최강의 미군도 겪는 문제인데, 미군도 경기가 좋거나 아니면 상황이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지원병들이, 좋은 지원병들이 다른 직장에 뺏기기 때문에 이런 모병이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징집이 단점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과 소중한 시간을 좀 갉아먹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 노력이라든가 여론이 많은데, 징집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질적 저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징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를 한 국가들이 징집으로 다시 돌아간 경우가 꽤 있고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징집병을 전면 폐지하려다가 보류가 된 상황이고, 여러 나라 국가들도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젊은 남성들의 희생들을 무작정 방해할 수 없으니까 지원병 제도를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예비군의 첨단화 정의와 그 다음에 훈련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징집대를 완전히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 예비군 제도, 그러니까 우리 평균적인 남성들이 누구나 군사 훈련을 받고 높은 수준의 훈련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이 군대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돌고래랑 사자랑 싸우면 어떻게 되나 했을 때 악어가 이긴다고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의 유리한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근데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요. 뭐 사자랑 돌고래가 밥그릇으로 싸울 일이 잘 없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일어난다면 상식적인 군사 전략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해군 국가, 육군 국가의 싸움은 항상 전장을 어디로 두느냐 아니면 적을 어디까지 끌어들일 수 있느냐 요렇게 대해서 이게 좀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육군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해군이 강한 국가를 육상으로 상륙을 시켜가지고 이제 육군으로 경멸시키면 여기서 반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허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육군이 강해서 땅에서 싸우려면 사실 우리나라 땅에서 싸우고 이제 일본이 상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좀 침해하는 것이므로 쉽게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군 같은 경우에도 해군력이 강하면 해양 봉쇄를 해가지고 이제 육군 국가가 말라 죽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양상과 비슷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해양 봉쇄라는 것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봉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둘 다 싸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실제로 전쟁이 난다 했을 때 대한민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대한민국과 가까운 일본 본토에 소수라도 어느 정도 보급선을 유지하는 상륙을 된 다음에 일본이 지상전을 계속 전개하게 하고 지상전에 대해서 소모를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육군에 유리한 싸움으로 전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해상 봉쇄를 완벽하게 하거나 한국의 물자 보급로를 파괴하는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 외국군을 물리쳤던 전략처럼 이제 보급선의 파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상 봉쇄라고 하는 것은 해군력을 사용해서 적의 함선이라든가 민간 상선이 교역이라든가 작전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조차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다가 너무 넓기 때문에 구축함이나 군함이 한두 척만으로는 완전히 이걸 봉쇄를 할 수가 없고 또한 한국과 일본이 싸울 때 이제 주변 국가들의 반응도 중요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많은 제재를 당했는데 러시아가 제3국을 통해서 물자가 들어오는 것처럼 만약에 한일 전쟁이 났을 때 중국이라든가 북한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 협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육로가 살아있으면 대한민국은 이 보급선이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일본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제3국 함선도 고립되면 일본이 이제 공통의 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 봉쇄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요새 중동 전쟁에서 홍해라든가 아라비아해 이런 이제 좁은 항만에서 에너지가 가는 것을 막거나 이럴 때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을 줄일 수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동해나 남해 같은 한반도 주변 해역은 생각보다 넓어요. 물론 초크 포인트라 해가지고 남해안의 규슈 근처라든가 홋카이도랑 혼슈 근처 이런 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동네가 있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봉쇄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한일 전쟁을 다루는 소설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여러 작가님들에 의해서 제작됐고 이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남해안이 핵심 작전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동해안이 원래 독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많이 분쟁을 하는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넓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들이 활동하거나 아니면 일본 해상자위대랑 작전을 하기 좀 부적당해요. 대신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이 해안선에 숨어서 전략 전투를 하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때 임진왜란에서 썼던 전술을 아직도 21세기에도 어느 정도 유효한 면이 있어요. 레이더나 아니면 항공기 기술 발달에도 지형의 이점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해안에 대해서 이제 제해권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남해안에 대해서 제해권을 유지하면 일본의 대마도는 물론 후쿠오카라든가 큐슈 지방 그다음에 혼슈 동쪽 지방에 대한 상륙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일본 본토 상륙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남해안이 핵심 전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해권 유지라는 거는 이제 시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 군함 그러니까 우리 아군 배들은 마음대로 작전을 할 수 있고 적군 배들은 무서워서 이제 항구 밖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적군 배가 없애지 못하는 이 개념인데 즉 우리 해군은 마음대로 움직이고 적 해군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 지배권을 가지는 게 제해권이고 해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상대방이 쫄아서 못 움직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움직일 배가 없을 경우에는 제해권을 가진다고 표현하는데 요랑 반대된 개념이 거부의 개념과 이제 비교를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해양 거부라는 거는 누가 배를 띄우든 적에게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그 어느 쪽도 함부로 배를 띄우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나는 잘 움직이지 못하지만 적도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둘 다 해군이 활동하기 힘든 거고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그 흑해 함대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 거는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해군력이 전멸을 했거나 몇 척 남아 있는데 바다 항구에서 나오자마자 공격을 받아가지고 격침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이것을 이제 제 거는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 척의 그 사건이 있었고, 특히 2018년 피원 초계기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 좀 논의가 됐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원 초계기가 우리나라 해군의 광개토 대항함이 부당하게 전파를 쐈다, 이게 항의를 하고 우리가 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의 P1 비행기가 우리 배를 향해서 위협 비행을 하고 이런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됐는데, 이런 우발 상황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군대보다는 해양 경찰끼리의 싸움, 그러니까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우리 해경과의 싸움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어요. 해군 뭐 단속을 하다가 충돌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독도를 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사실 문제보다는 전문적인 도발의 가능성이 커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독도를 방어하는 게 중요하되 전면전으로 비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좀 포인트이고, 다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과의 경쟁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일본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에는 친한파기 때문에 과거 일본의 망언을 일삼거나 아니면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이런 총리들과는 이미지가 다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일본 총선거나 중간 선거 등의 여러 가지 선거 이슈로 인해서 이시바 시게루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이제 새 총리가 나올 경우에는 다시 불안감이 커진다, 이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7월에 이뤄지는 일본의 선거에 대해서 다소간 좀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대전의 전쟁 양상은 2000년대 초와 지금 2020년대가 너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핵심은 첨단 기술이 전쟁의 그 승패를 좌우한다, 이런 것들은 똑같은데, 이 첨단 기술을 일방적으로 사용했던 전쟁들이 2000년대 초반에 제2차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거 테러의 전쟁 등이었다면, 최근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양쪽 다 첨단 기술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술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무기 가성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게 따라서 전쟁의 결과나 흥망성쇠가 많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저쪽도 첨단 기술, 우리도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가성비 싸움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가성비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파괴를 가진 무기도 그 숫자가 적으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항상 이게 기술이 많이 발전될수록 공격 무기보다 방어 무기가 비싸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병력도 많고 물자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초기, 사실 저도 그랬는데 2주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한다 이런 소리도 있었다가 지금 3년이 넘도록 장기화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우월한 이제 물자랑 이제 숫자를 가지고 있어도 우크라이나의 핵심 목표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부라든가 군 지휘부를 타격하거나 우크라이나의 핵심 방위사업 시설, 뭐 탄약구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전략적 타격 능력이라 하는데, 러시아는 포탄도 많고 탱크도 많고 병력도 많지만 이런 우크라이나 깊숙이 있는 핵심 시설들을 파괴할 수 있는 공군력이 부족했고, 전쟁 초반에 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기능을 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살아남아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상당히 점령되었지만 아직도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일례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대규모 폭격을 맞았어요. 최근 3년간의 폭격 중에서 제일 큰 폭격을 러시아가 가했는데 470대 이상의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쐈는데, 민간인 희생자들은 많은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 470발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지휘부라든가 탄약고 이런 것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아주 이제 구별되는 것이 최근에 12일 동안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전쟁 첫날 이스라엘은 200여 대의 폭격기를 동원 폭격으로 전쟁 첫날에 이란의 방공망들을 거의 다 부수고, 첫날 이후 12일까지 계속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파괴하는데 아주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3년 동안 못한 거를 이스라엘이 12일 동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된 건데, 요거는 무기들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한순간에 동원할 수 있는지가 이 능력의 결정적인 차이를 벌려준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또 얻은 게 공격보다 방어가 훨씬 비싸다, 그래서 힘들다 이런 거였는데, 가령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먼저
폭격으로 선제 공격을 한 다음에 이란이 반격을 했을 때 초반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이스라엘이 잘 방어를 해서 이 요격 성공률이 90%였다가 12일 동안에 제일 떨어진다는 65%의 요격 성공률을 보여가지고 민간인 피해도 많아지고 희생자도 많았던 일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랬나 보면 이스라엘도 이제 다비드 슬링이나 아이언돔 같은 우리 천궁2 LAMD에 해당되는 국산 미사일들과 사드, 패트리어트 이런 요격 미사일들이 다 있었는데 문제는 재고가 떨어지고 이게 시간이 장기화될수록 방어무기가 소모가 너무 빠른데 이런 방어무기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란의 탄도탄을 요격할 때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에로라고 하는 요격 미사일, 우리나라로 치면 엘셈이라고 하는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한 발에 300만 달러. 근데 미사일 하나 파괴하려면 두 발은 쏴야 되니까 600만 달러 되고 어쩌다가 이제 이런 미사일 방어 미사일 포대가 공격에 의해서 파괴되고 하면 그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런 방어 미사일을 부족으로 장기전을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대전의 특징이고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현무 미사일들이 대한민국 고대의 필살기 독점 전력을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인 폭격하는 위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이 미사일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항공기는 미사일보다 가성비 있고 그 다음에 대량 폭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미사일의 장점은 항공기보다 빨리 공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격당하기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전쟁이 장기화로 될수록 공군력이 중요하지만 전쟁 초반에 그 승기를 잡을 때는 이 미사일 전략이 중요해서 대한민국은 현재 미사일 전략사령부에서 이 현무 미사일들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쟁 초기 북한의 핵심 표적들을 최대한 빨리 파괴하기 위해서 이 현무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미래에는 새로운 전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미사일과 항공기의 차이점은 돈 차이입니다. 돈으로 치면 미사일이 항공기보다 훨씬 더 싸요. 하지만 미사일은 일회용입니다. 드론도 일회용이기 때문에 이 가성비를 맞추는 데 있어서 장기전으로 갈 때는 미사일이 불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량의 미사일을 도입하면 하는 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규모의 초기 파괴 능력, 대량 파괴 능력을 가성비 있는 신개념 무기 체계를 사용해서 달성하니까 이런 것이 대한민국 숙제로 돼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술, 드론 기술, 양자 기술, 뭐 차세대 레이더 기술들을 사용해서 값싼 방어 무기야 이제 값싼 공격 무기로 장기간의 전쟁과 대비하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방의 남겨진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SABM 같은 경우에는 기습 공격과 보복 공격에 최적화된 무기 체계로 SABM 발사 성공이 됐다는 것은 우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는 기초 전력이 생겼다. 물론 이제 핵탄두의 보유가 필요하겠지만 핵탄두가 만약에 개발되면 빨리 전력할 수 있고 핵 보복력을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력이 제한적입니다. 탄두가 1톤에서 2톤에 불과한 현무 4-2 SABM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목표냐 이런 걸 파괴할 수 있지만 김정은의 지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엔 좀 제한되거든요.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신개념 미래 무기 체계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지형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도쿄와 서울은 굉장히 먼데 서울보다 이제 도쿄가 굉장히 멀 뿐만 아니라 이제 국토도 일본이 훨씬 더 크고 길기 때문에 장거리 공격 능력 그것이 약한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단점이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1200km 이상 떨어지는데 그걸 성공적으로 공격한 것처럼 이런 장거리 공중전 능력, 공군 능력이 필요하고 탄도미사일도 대부분이 몇 가지 종류를 빼면 일본에 있는 본토를 제한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부산에서 쐈을 때 큐슈라든가 혼슈 일부만 공격할 수 있고 도쿄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라고 하면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전투기들,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들, 공중고비 같은 전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잠수함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해군력이 강하고 구축함이 매우 많아요. 이지스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신에 이 숫자가 많은 대신 일본은 영 방어해야 되는 영토 영해도 대한민국보다 5배 이상 큽니다. 이게 분산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거나 뚫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수함 전력을 운용하는 것인데 다만 현재 장보고 3 이하, 장보고 1, 2 잠수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소형 디젤 잠수함이라 하는데 요것들은 이제 일본의 동부지방 일본의 동부지방 그러니까 동해안 쪽이라든가 아니면 서해안의 깊은 바다나 먼 바다에 작전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멀리 나가지 못해서 방어 용도만 쓰고 있는데 장보고 3나 장보고 4 그러니까 장거리 중형 잠수함들이 원양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력 수가 줄어드는 것이 엄청난 문제가 맞습니다. 문제가 맞는데 해결이 쉽지 않고요.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단순하게 이제 징병제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병력 자원을 모집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징집제의 가장 큰 단점은 사람들의 사회 진출 속도를 느리게 하고 대한민국 GDP를 낮추게 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병력 자원을 늘리거나 넓히는 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병력 그 징집병 차원들에서 자신들의 인생의 일정 기간들을 군대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일한 위로사항이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 절벽의 핵심 문제인 그 저출산율은 사실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인구 통계가 조작됐다는 이야기가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도 엄청난 저출산 사회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먹고 살기 힘든데 애를 못 낳겠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출산 요인이 되는 건데, 북한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유일한 위안거리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북한의 병력 우세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한과 북한 똑같이 다 저출산으로 가면 결국에는 지금 남한보다 북한이 더 병력이 많은 문제는 유지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첨단 무기를 사용해서 병력을 줄이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핵심은 멈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멈티는 유무인 복합 티밍이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제 로봇이랑 사람이 같이 싸우는, 그래서 로봇가 동료가 돼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거랑 똑같이 탱크나 장갑차 이런 것들을 무인전차, 유인전차 같이 작전하게 하는 게 멈티 기본 전략입니다. 일례로 들자면 이제 육상용 멈티 중에서 이제 무인 자주포 개념 같은 게 있어요. 자주포 K9 자주포는 지금 현재 차량 한 대당 5명이 타는데, 지금 요거를 개량을 해서 신형 자주포는 2명에서 3명이 타도록 줄이거든요. 여기서 더 개량을 하면 6명이 탄 차량 하나가 4대에서 5대의 무인 자주포를 통제하게 돼서 이제 인력을 더욱 줄이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단순히 줄일 뿐만 아니라 무인 전차가 할 수 있는 일, 무인 무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이제 힘들고 위험한 일에 무인 차량들을 먼저 보내고, 무인 차량이 잘 대응할 수 있는 임기응변적인 급박한 상황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 팀과 임무를 나누는 식으로 개발이 될 것인데, 요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무기만 무인 무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운영 유지에 대한 뭐 탄약을 관리하거나 물자를 수송하고 이런 것까지 무인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GPS가 끊기면 먹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북한이 GPS 제머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DMZ 군바에서 군사작전을 방해하거나 무인기를 띄우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천 쪽에서 무인 헬기를 조종하다가 이제 GPS 오류로 무인 헬기가 조종하고 있는 조종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조종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이렇게 GPS가 없으면 거의 모든 유도무기, 비유도무기, 유인무기, 무인무기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방향으로는 이제 GPS를 보강해서 GPS 방해 전파보다 더 센 전파를 지상 송신국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위성을 보완해서 쓰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광섬유 유선 드론이 있습니다. 무선으로 GPS 전파를 받으면 이제 전파 방해로 GPS 수집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니까 이 드론에다가 광섬유라는 선을 연결해가지고 이 유지를 할 수 있게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GPS 제모 추적무기, 그러니까 GPS 방해를 하는 적의 방해 전파원을 추적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드론 같은 것들을 대한민국이 이제 기술 개발을 해마운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영상항법, 천문항법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 발달했으니까 인공지능에 카메라를 연결해가지고 이 주변의 지형 지분에다가 표지판을 보고 여기가 어딘지 찾아내는 항법 기술, 그 다음에 밤에는 별자리 위치를 옛날에 이 대항해 시대 때 우리 그 항해사들이 했던 것처럼 사용해서 카메라로 하늘 사진을 찍으면 이 별자리 위치와 상대적인 항법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알아내는 이런 차세대 기술들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첨단 무기가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나라, 이렇게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령 6.25 전쟁 때 전차가 북한엔 150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경전차 몇 대밖에 없어서 부산까지 밀고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때 전차를 부술 수 있는 대전차 무기가 있었다면 혹은 전차가 있었다면 이런 생각으로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를 늘렸다가 첨단 무기도 늘려야 되는데, 첨단 무기가 점점 비싸지니까 결국 전쟁이 가성비 전쟁으로 되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게 너무 비싸면 숫자가 작으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현무 미사일이라든가 LAMD 천국 미사일들이 수출도 잘 되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는 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숙제는 이 고성능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무기들이 있을까? 가령 이제 현무3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밀하고 이제 위력이 높지만 요거를 위력은 비슷하면서 가격이 훨씬 싼 AI 드론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발에 수십억 하는 것을 이제 레이저 요격 무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신개념 뭐 드론을 사용해서 미사일을 유혹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가격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21세기 전쟁은 AI 알고리즘 전쟁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이런 신무기라든가 미래 무기에 AI를 적용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AI를 적용한 게 아니라 북한도 AI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AI 무기끼리 싸울 때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적의 무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LLM을 이야기할 때 뭐 LLM이 모든 걸 다 해준다 하지만 결국엔 사람이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대답이 천차만별이에요. 저도 LLM 사용해가지고 했을 때 제가 멍청하면 LLM이 좋은 대답을 절대 안 주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게 전쟁에 적용될 때 어떻게 하냐. 우리의 사용하는 AI가 똑똑해지려면 정보를 어떤 것을 수집하고 어떤 자료를 주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짜 정보랑 진짜 정보 그러니까 저거의 기반 정보들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 AI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저거의 AI를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킹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저기 판단하는 생각의 흐름이나 이런 AI의 LLM이 계산하는 것들을 가짜 정보를 주입하거나 아니면 왜곡된 자료를 주가지고 잘못 판단하기 실수를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남은 21세기 전쟁 양상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이미 전쟁에서 쓰고 있고 SF 소설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울 때 상대방이 AI를 사용해서 표적 정보를 산정한 것을 알고 이걸 방해하는데 노력을 하기도 했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둘 다 지휘 통제 그러니까 뭐 어디에다 포탄을 쏘거나 어디 공격 명령을 낼 때 AI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곳곳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속이기 위한 것도 이미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움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